안녕하세요. 야권과 차트를 보는 박소영 손해자동사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보면 자살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이제 아마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사고인데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1억 5천만 원이 소송 전에 지급된 실제 사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사의 자문의 결과와 저희 자문 결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급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보험 약관과 우리 법원이 확립해 놓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A씨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A씨는 20대 중반의 여성이셨고요. 2020년 말부터 약 3년 동안 여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진단명은 중증 우울증과 공황장애였고요. 진료 기록을 보면 무기력감, 우울감, 심한 불면이 계속되었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을 계속적으로 처방을 받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2024년 5월 A씨는 마지막 진료를 받고 나서 일주일 뒤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국가수 부검 결과인데요. 직접 사인은 몽비엠으로 판단이 되었거든요. 즉 외형상은 명백한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혈액이라든지 위 내용물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졸피뎀, 그다음에 클로나제팜 등 정신과 약물들이 이제 검출되었었고요. 졸피뎀의 함량은 말초 혈액에서 1.3mg/L로 확인되었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에 사용되는 수면제이지만 과량 투여 시에는 혼수라든지 심혈관계, 호흡기계에 악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졸피뎀을 알코올과 같이 이제 복용했을 경우에는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졸피뎀의 혈액 중 그 치사 농도라는 게 0.6에서 7.9mg/L인 경우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본인 명의로 처방된 약 봉투하고 스티록스 한 통이 이제 발견되었고요. 정리하자면 환자분은 사망 직전에 처방한 약을 본인 용량보다 훨씬 넘겨서 복용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앞으로 이제 그 상해사망 보험금이 1억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유족분은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의이기 때문에 이거 보험금 지급이 아니다, 면책이다라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살은 무조건 면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한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시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자살이라도 그 순간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법적으로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 외래의 사고, 즉 상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이 정면으로 이제 좀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요. 보험사의 자문위는 사망 당시 심신미약 가능성은 있어도 심시상실까지는 아니다라고 했고, 반면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에 더해 치사 농도의 졸피뎀 약물 효과까지 겹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심시 상태였다라고 의료 자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생전에 A씨를 직접 치료했던 주치인이 이런 소견을 남깁니다. 환자는 진료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 및 불면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리고 치료 약물을 조절하는 과정이었다. 만성적인 우울감 및 정도는 불안 정서 등으로 인해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본인의 안녕을 파괴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우울감에 더해서 충동성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해 충분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은 심시상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세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까지 면책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때의 사망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나이, 성애, 신체적,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 무렵의 구체적인 증상, 주위 환경, 행위 시기,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만약 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치의나 정신과 전문의가 이 사람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의사결정의 능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법원은 그래도 유서를 안 남겼으니까 평소에 멀쩡해 보였으니까 같은 비의학적 정황만으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전문의 소견을 무시하고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었습니다. 셋째,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법원은 나이와 성인, 자살에 이르기까지 경위,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정신적 심리 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과 심시상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진료 기록이 없어도 사후적으로 의학적 검토를 거쳐야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사건 A씨처럼 3년 반이라는 정신과 기록이 있고 그렇다면 훨씬 더 환자분한테는 유리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 판단을 이끌어냈던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사망 일주일 전까지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치료 기록이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첨부해서 치료의 연속성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치의의 심시상시 소견, 사망 경위를 알고 있는 주치의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해칠 가능성, 심시상시 등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우리 법리상 이 소견이 제출된 이상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검 결과입니다. 치사농도 범위의 졸피뎀이 검출은 사망 당시에 약물로 인해 인지 능력과 억제력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우울증, 충동성, 약물 효과가 겹친 상태에서 의학적 설명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층 책임의 구조입니다. 면책을 주장한 쪽은 보험사입니다. 고의 사망이라는 점, 즉 온전한 정신으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점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서도 없고 오히려 의학적 소견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를 뒤집을 구체적인 전문적 의학적 근거를 내지 못하면 지급으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보험사 측 자문위는 심신미약일 뿐 심시상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주치의 소견과 부검 결과는 보험사 자문과는 반대의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유족분께서 이러한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정신과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험의 약관 해석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험금 분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지만 그 이전에 소중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센터 109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손해자동사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